네, 안녕하세요. 송정권입니다. 자, 오늘은 집단상담 네 번째 시간으로 집단상담 및 치료의 세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1946년도에 쿠르트 레빈에 의해서, 그리고 47년에 베델에서,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서 집단 치료와 집단 상담이 상당히 이제 부각되게 되었고, 상당히 굉장히 다양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뚜렷한 세 가지 접근이 아주 부각됐는데, 그중 첫 번째 것이 이제 정신 역동적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현상학적 접근, 세 번째 것이 행동주의적 접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신 역동적 접근은 한번 먼저 생각하도록 하죠. 정신 역동적 치료. 자, 정신 역동적 접근은 그 개인 상담의 그 시초자, 시작한 사람이라고 얘기들은 프로이드에 의해서 발전되어진 그런 이론입니다. 자, 프로이드는 인간을 이제 크게 세 가지 자아로 나누어 보았죠. 그 중에 원욕 또는 원본능, 그 다음에 에고, 자아, 슈퍼에고, 초자, 이렇게 세 개의 자아로 나누어 보았어요. 자, 원욕, 원본능은 극히 충동적이고 아주 본능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충실한 쾌락 원리를 따르는 그런 자아다라고 보았죠. 그것에 대해서 슈퍼에고는 꼭 부모들이 하는 역할처럼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과 이상, 여기에 기반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벌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 사이에, 두 자아 사이를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나누면서 좌우를 충동적으로 할 때에는 적절한 슈퍼에고를 발동을 하고, 슈퍼에고가 너무 강해지면 이대로 좀 튀면서 좀 가장 그 현실에 알맞게끔 생활을 해 나가는데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 원리에 따르는 행정부의 역할은 에고, 이렇게 세 가지 자아로 구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자아가 이제 각자에게 형성되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발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발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초기 아동기 5년 정도 안에 심리성적인 경험 아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바라보았죠.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이 다른 접근법과 아주 분명하게 다른 두 가지를 얘기를 해라 그러면 하나는 결정론이고 하나는 무의식의 세계를 가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0세부터 1세까지는 구강기, 1세부터 3세까지는 학문기, 3세부터 5세까지는 남근기, 대략 이러한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겪었던 심리성적인 경험들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정서적 패턴들이 형성되어지고 사고의 패턴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간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결정론이죠.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 0세부터 5세까지에 겪었던 수많은 정서들 중에서도
내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서들,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정서들은 우리가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론가 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버리려고 할 때 버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무의식의 세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어떤 분들은 부적절한 정서의 쓰레기통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부적절한 정서의 쓰레기통이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 초기 아동기 때 겪었던 좌절, 속상함, 미안함, 분노, 화, 모든 정서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갖고서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나 쉽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제 버리고 묻어둬야 되는 데가 필요한 거죠. 그래 놓고는 뚜껑을 딱 닫아놓고선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압력을 놓고 눌러버립니다. 이제 억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억압된 기억들이 없어졌느냐 하면 사실은 그 무의식의 밑바닥에 남아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까지 아직도 지금의 정서와 지금의 사고와 지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정신역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핵심 감정이라고 불리우는 이 핵심 감정이 사람에게는 있다. 그러면서 이 핵심 감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게 정신역동적 방법이죠. 접근법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역동이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정신 분석이라든지 집단 분석이라든지 교류 분석이라든지 하는 이런 분석적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쪽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치료에 보시면은 크게 이제 정신 분석, 집단 분석, 교류 분석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가정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걸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부적절한 정서를 어디로? 의식의 세계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연상을 한다든지 꿈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분석을 하고 또는 전의를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역전의를 해석을 한다든지 저항을 해석한다든지 방어 기제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농담에는 그냥 농담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말로는 뭐 농담 중에 진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적 관점에서도 그냥 무의식결에 나온 농담에도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해석할 게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또는 아니면 그 집단 안에서 어떠한 형태가 저항으로 보인다라든지 전위로 보인다든지 할 때 그것을 해석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이제 집단 지도자가 수행해야 되는 거죠. 집단 지도자가 수행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역동적 접근 중에서도 특히 정신분석은 우선 그 부적절한 정서장애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를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그것의 원인이 되어지는 과거사를 탐색을 하고 과거사를 탐색하는 도중에 그 과거의 경험과 같이 함께 수반되었던 정서를 함께 다시 체험하고 그걸 재체험하면서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어떤 정서적 꺼리라든지 경험의 단편들을 의식 세계 속으로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것에서로부터 카타르시스,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을 하고 정서적 재체험, 교정적 정서 체험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 이 정서를 올바로 이해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집단 안에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정신분석이고요. 자, 이 정신분석이 극히 개인적인 작업이라면 그 다음에 집단 작업은, 집단 분석은 그것을 조금 더 집단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표출해 놓은 것인데, 집단 분석적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두 가지를 대라라고 하면은 타바스탁 집단하고 T 집단하고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타바스탁 집단은 영국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지는 집단인데 거의 우리나라에는 전해져 온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바스탁 집단이 거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T 집단은 현상학적 치료에서 조금 더 관심을 쏟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분석. 정신역동에서 이 세 개의 자아가 조금은 그 심리적인 거라면 이것을 아주 현실적인 세 개의 자아로 나누어 본 게 에릭 번의 교류 분석입니다.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은 정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표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에릭 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어버이 자아, 하나는 어른 자아, 하나는 어린이 자아다라고 나뉘어진다고 해서 PAC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 자아도 크게 그 기능을 둘로 나눠봤을 때 하나는 비판적인 어버이 자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크리티컬 페어런트다. 그 다음에 양육적 어버이자다라고 해서 NP를 쓰고요. 널터링. A는 어덜트입니다. 어린이자도 크게 둘로 나누어서 프리 차일드라고 하는 자유로운 어린이자, 아답티드 차일드라고 하는 수능적인 어린이자로 나뉘어지더라. 그래서 비판적 어버이자는 그 다음에 양육적 어버이자, 어른자, 자유로운 어린이자, 수능적인 어린이자, 이 5개의 자아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발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성격도 달라지고 매 상황마다 선택하는 행동도 달라지고 주로 쓰는 말이나 행동, 표현도 달라진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조금은 더 알기 쉽게 체크해낼 수 있는 게 에고그램 체크리스트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TA의 교류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 분석. 자, 이런 자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에릭 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을 했어요.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I'm okay, not okay. 여기 you okay, not okay. 자, 여기를 우리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를 자기 부정, I'm not okay, you are okay니까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다. 여기를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여기를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I'm not okay, you are okay 이 부분은 보통 초기 아동기 때 많이 형성되어지는 영역으로 어렸을 때 바라보면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너무나 위대하고 거대해 보인다. 할 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저기에 나타나고 그 상태에 고착이 되면 자기를 주로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타인을 높게 바라보는 그런 패턴들이 나중에 늙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오케이그램이죠. 그다음 그때부터 조금 더 크고 나면 이제 어른들도 사실상 나도 별 볼 일 없지만 어른들도 그렇게 전부 다 대단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시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으면서도 타인에 대한 의심은 높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낮은 그런 영역이지요.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청소년기 후반기쯤 들어서면 이제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어른 말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긍정, 타인 부정의 이런 시기가 됩니다. 이때 주로 이제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는 불신이 생기기 쉬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고 나면은 I'm okay, you okay.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바로 이 시기가 바로 I'm okay, you are okay를 나타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때 A라는 사람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나는 자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만 있으면 뭐하나. 이 세상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최고지 뭐. 난 자금이 있어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라고 하는 건 바로 나부정, 타인 긍정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르면 그래 난 자금이 있고 당신도 기술이 있어. 그렇지만 요즘같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한 시간에 자본이 있으면 뭐하고 기술이 또 있으면 뭐하나. 자본이라는 건 한 군데에 매여버리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없는 것이고 기술이라는 건 조금만 지나면 변화되어서 이미 구식의 기술은 써놓을 수 없는 것이니 자네나 나나 뭐 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태도죠. 그런데 야, 난 자본이 있어. 너 기술 있다고 웃기지 마라. 야, 기술자에 얼마 전에 내가 자본 가지고 데려다 쓰면 그만이야. 하는 타인에 대한 비난,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를 통해서 상대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이 시기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야, 나는 자금이 있고 자네는 기술이 있고 우리들이 한번 모이면 정말 제대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네 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죠. 자, 바로 이 초기 아동기 때 대인관계에 의해서 대인관계적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이러한 인생 살아가는 태도가 형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게 TA이고 이것은 이제 오케이그램, 즉 태도 분석을 측정해내는 오케이그램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결과 도식입니다. 그게 이제 교류 분석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정신역동에는 정신 분석과 집단 분석 그리고 TA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현상학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진 바, 그 각각의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정신역동회처럼 무의식적인 동기나 어떤 성격, 자아의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 사고적 패턴을 형성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초점을 두는 것이 현상학적 집단이고, 현상학적 집단에는 인간중심 심리치료, 그 다음에 사이코드라마, 그 다음에 게슈탈트, T집단, 엔카운터 집단 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사이코드라마는 모레노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이코드라마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드라마를 자신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디렉터라고 불려지는 치료자가 그 내담자를 자아라고 하고, 그 내담자의 분신의 역할로 도와줄 수 있는 보조자를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역할을 교체한다거나 비의자 기법을 쓴다거나 다른 방법을 써서 거기서 이제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정서적인 것을 끄집어내고 현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쌓아놓은 어떤 정서의 패턴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공감하고 받아줌으로써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드라마는 비록 이제 옛날 상황을 다루어 나가도록 격려하지만 거기서 다루는 감정들은 지금 현재의 감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중심 치료를 만들어낸 칼 로저스는 애당초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느냐 하면, 인간은 정말로 현실적인 동물이고 현실적 존재고, 그 다음에 한목적적이고 전진적이고 건설적이고 하는 식으로 인간은 정말로 좋은 존재이다, 대단한 존재이다. 게다가 이런 좋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자아 실현에 대한 경향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고 한목적적이고 전진적이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아주 썩 괜찮은 존재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다. 게다가 그런 인간들이 정말로 지금의 나보다 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려는 경향성, 자아실현의 경향성마저 또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현상적 속에서 실제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나다라는 자아상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조건적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아이, 안 들으면 나쁜 아이. 약속을 잘 지키면 신의가 있는 아이, 약속을 안 지키면 신의가 없는 아이. 이런 식으로 경험된 나를 통해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상을 만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자아상이다. 여기에 이제 부정적 자아상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진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 로저스는 참 나는, 진짜 자아는 상당히 선한 존재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존재인데 자기가 조건화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런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나다라는 상을 만들고, 이때 이 두 세계 사이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내 존재감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림으로써 부조화를 만들어낸다. 이때의 부조화가 문제를 만들고 증상을 만든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인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적인 치료입니다. 접근입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는 이것을 벗어나는 데에는 개인이건 집단 안에건 간에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세 가지 기본적인 상담자가 갖춰야 될 기법을 갖춰야 된다. 그중 첫 번째가 솔직성이다. 자, 이 안에 수많은 경험들 중에서
나한테 사랑을 줘야 할 사람, 내가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상담자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시도를 내담자는 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갈 거다. 그 안에서 솔직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가 아까 조건화된 존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존중.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칼 로저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는 것이야말로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면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이다. 세 번째, 정확한 공감적 이해입니다. 지금 이 내담자는 진짜는 이런 난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다고 생각됐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증상에 대한 아주 정확한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만을 끊임없이 하면 네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굳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집단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건설적이고 전진적이고 한목적이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상담자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끊임없이 존중하고 끊임없이 공감적 이해를 한다면 사람들 스스로가 정말 이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발동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를 서서히 찾아갈 거다라고 바라보는 게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입니다. 자, 게슈탈트 치료는 펄스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정신분석 치료를 훈련을 받았는데 게슈탈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이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주로 다루는 소재가 뭐냐면 미해결 감정입니다. 자, 사람들이 문제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밖의 것을 그냥 뒷배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경과 배경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칠판을 바라보고 있으면 칠판이 전경이 되는 것이고, 칠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경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 있는 그림을 쳐다보게 되면 저 그림이 전경으로 떠오르게 되고, 지금까지 전경이었던 이 모습들은 배경으로 물러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전경으로 삼느냐, 무엇을 배경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상태도 달라지고 거기에서 우러나는 정서도 또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아버지한테 도움받고 싶었던 것이 전경이었고 아버지가 해준 어떤 것들은 배경이었다면 아버지한테 도움받고 싶었던 욕구로 인해 생겨난 미해결 감정이 존재한다. 그런 미해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빈의자 기법이라든지 뜨거운 의자라든지 하는 그러한 기법을 활용을 해서 미해결 감정을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게슈탈트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자, T집단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렸고요. 엔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행동치료입니다. 정신분석이나 현상학에 의해서 행동치료는 다른 것과 다르게
이것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말 문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다뤄야 되고, 치료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역시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것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이 행동치료에는 기본적으로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기법, 크게 체계적 둔감법과 행동연습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행동에 초점을 둔 REBT랑 그 다음에 인지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체계적 둔감법이다라고 하는 거. 자,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누군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면 그 불안을 느끼는 목록을 만들고 위계 목록을 만들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날 때 불안을 느낀다, 큰 소리가 날 때 불안을 느낀다, 어떨 때 불안을 느낀다 하는 것을 전부 다 목록화하는 겁니다. 다 목록화하고 난 다음엔 충분한 이완 훈련을 시켜요. 이완 훈련을 시키고 그 중에 그 위계들 중에서 가장 약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연상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그 연상하고 난 다음에 불안을 느끼면 다시 이완을 시키고 불안을 안 느끼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차츰차츰 그 위계화되어진 목록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불안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를 체험하게끔 하고 불안이 느껴지면 다시 이완을 하고 다시 그 연상을 하고를 반복함으로써 불안을 차츰차츰 둔감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연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맞는 예를 든다면 이제 자기 주장이다. 내가 무엇을 나는 자기 표현을 정말 제대로 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찬성하기, 거절하기 등등등을 표현해 보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나름대로 체계화시켜서 위계화시켜서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너무나 쉬운 부탁을 한번 해보면서 그것을 거절해 보게끔 만드는 연습을 해보는 것. 그것들이 이제 행동 연습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자, 합리적 정서적 요법이라고 하는 RET라고 하는 것도, RET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ABCDE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행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딱지를 맞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딱지를 맞았다라고 하는 선행 사건과 정서적 행동적 결과 이렇게 도식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각각 요 사이에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신념이냐면 세상에 나는 절대로 딱지를 맞아서는 안 된다라든지 딱지를 맞는 인간은 숨쉬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든지 하는 그런 신념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은 전부 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논박을 해요. 논박을 하고 설득을 하고 증명을 시키고 해서 결국엔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내가 딱지를 맞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딱지 맞을 수도 있다라고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적 정서적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행동치료다. 행동치료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RET. 물론 이제 RET는 이제 인지치료 쪽에 사고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지치료 쪽에 집어넣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행동 치료 쪽에서 이제 파생되어져 나온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론백의 인지 치료는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론백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자동적 사고가 있다. 그 자동적 사고가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이야기, 자신의 내담자의 가정이나 신념과 기대 이런 것들은 가정으로 만들어져서는 그게 흡사 실제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만들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 세 가지 접근이 어떻게 정신상 치료, 집단 상담, 집단 치료에서 분석되어져 파생되어 나갔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단 지도 상담 치료에 대한 비교와 집단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전문적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